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 자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3층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임대 아파트로 만들어집니다. 복지관 안에 식당을 비롯한 건강시설과 운동시설이 만들어지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자산 기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정하는지 지침, 그리고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신분은 국가유공자와 일반 입주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신분 증명만으로 자산 소득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총 자산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억 5,5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들의 순자산을 볼 때 전체 5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평균은 5억 5천만원, 순자산 평균이 4억 6천만원이고요. 자산의 중앙값은 3억 1천만원, 순자산의 중앙값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순자산 2억 5천5백만원 이하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동차 기준을 보는데요. 이 자동차는 총 자산에도 합산을 하고요. 따로 기준을 두고 봅니다.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이상이 되면은 아예 신청 자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소득자산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고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토대로 확인합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시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고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합니다. 소유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죠. 건축물 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이고요.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농지나 초지, 공공용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입주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산을 보면은요, 항공기 및 선박이 있는데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요. 주택 상가 등의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전세금을 말합니다. 임목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 어업권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이고요. 회원권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기존 건물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건물이 완성된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말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요. 이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채는 총 자산 산정할 때 자산 합계 금액에서 빼줍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말하고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으로 정하고요. 총 자산 가액 산출 시에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해서 산출하고요. 장애인 자동차는 빼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는 차는 빼주고요. 자동차 가액을 산출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인이 낸 금액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보유 조건을 정리해보면요. 모든 세대 구성원의 자산을 합산한다는 것, 총 순자산이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값이라고 했죠. 자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구 중 50%는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가족과는 세대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산이 없는 가족과는 세대를 합쳐도 유리합니다. 본인의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을 생각하신다면 자산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무주택과 자산 기준은 항상 공고일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세대의 자산을 합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나 세대 통합을 통해서 기준에 가능하면 맞추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기준 자산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사시다가 재계약할 경우에도 이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준 자산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의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이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식당을 비롯한 건강의료시설, 취미 여가시설이 만들어집니다. 3층 이상은 입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임대아파트인데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1인과 부부 2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이 소득에 산정하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소득 산정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을 보시면요. 남옥인 국가유공자 등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참옥은 일반 입주자입니다. 일반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요. 그런데 1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우대해서 20%를 더해서 90%까지, 일반인들은 70%까지 소득을 여유있게 봐주고요. 2인 부부가구나 2인 가구 경우에는 10%를 더해서 국가유공자 등은 80%, 일반 입주자는 6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일반 입주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234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2인 가구는 3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70% 기준으로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33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81만원 이하입니다. 5인 가구는 40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435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전원을 말하고요. 만약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까지도 포함해 줍니다. 이 월평균 소득액은 새해 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산정 방법을 보면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총 12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12가지는 근로소득이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입니다. 만약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되지 않아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서 서명하게 됩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에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고요. 자료는 건강보험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이런 자료들을 다 똑같겠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요. 국세청 종합소득으로도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또 뺍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일할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하향작업 종사자도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국세청 일용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입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은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고요. 노동부 일모와 근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4가지를 보겠습니다. 농업소득은 농업을 영위해서 얻는 소득이겠죠. 국세청 종합소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임업소득의 경우에는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여기에서 나온 소득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어업소득도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기타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도매, 소매, 제조,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인데요. 국세청 종합소득과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보겠습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하고요.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것도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기타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인데요. 국민연금이나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국방부 퇴직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등입니다. 해당 급여 내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리해보면 산정소득은 총 12가지인데요. 근로소득으로 4개, 상시, 일용, 자활, 공공, 일자리 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 이자, 연금소득이고요. 이 연금소득은 민간연금을 말합니다. 기타 한 개로 공적 이전 소득은 공공연금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의 소득 조건을 보시면 1인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데 1인은 70%까지 해준다고 했죠. 1인 세대로 234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2인 세대는 300만원 이하이십니다. 3인 세대는 335만원 이하. 소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소득 높은 가족과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소득이 적은 가족과는 세대를 합치면 유리하게 되고요.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재계약할 경우에 소득이 높아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란 월 임대료를 할증해서 더 내시거나 그것도 너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것, 세대 분리와 세대 통합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기준소득 이하로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의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다는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무엇인지도 알으셔야 되고요. 무주택 산정 기준도 알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은 복지관,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무주택이 무엇인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무주택을 판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이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즉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요.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매매가 아니라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빼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라고 생각되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빼주는 것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무조건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따로 돼 있는 사람을 분리 배우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고 혼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주택이시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직계 존속, 아버님, 어머님이 되겠죠.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다 해당됩니다. 신청자의 직계 비속, 아들, 딸이죠.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손자, 손녀도 해당되고요. 손자, 손녀의 배우자도 다 됩니다.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도 다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이 말은 재혼한 가정을 말합니다. 재혼한 가정의 배우자의 아들과 딸, 보통은 의붓아들, 의붓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의붓아들의 의붓며느리 또는 의붓딸의 의붓사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와 세대가 함께 되어 있으면, 즉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나머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신청자와 되어 있든지 배우자와 되어 있든지 어느 경우에나 다 세대 구성원이 되는데, 이 의붓 아들이나 의붓 딸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을 표로 해보면은요, 이 본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고, 이 본인 배우자는 무조건 세대의 구성원이 되고요.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또 이분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또 그들의 배우자,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 세대 구성원이 되고요. 본인의 형제 자매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혼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붓 자녀와 의붓 자녀의 배우자들은 배우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안 되고요. 의붓 아들과 의붓 딸이 나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을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도 되고요. 외국인 직계 존비속도 가능합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임신 증명을 하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을 신청한 다음에 당첨되어서 입주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 신청 및 명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세대원이 입주 전에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세대 분리해서 중복 입주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임대주택, 용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 임대주택을 이제 해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2조와 53조입니다. 확인 방법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대상이고요. 국가 및 지자체 보유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항상 기준은 모집 공고일입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의 범위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또는 과세 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하고요.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 이러한 지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통해서 취득한 경우를 다 말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고요. 미등기가 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처리일입니다. 분양권 등의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매매대금 완납일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억울한 경우는 구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으로는 포함을 해서 자산으로는 환입해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할 경우에, 즉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집이 아니다, 상속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그럴 경우에는 3달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또 제외합니다.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 주택으로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인데 시골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거주한 것은 상속한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집들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봐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수도권 안 되고요. 20년 이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인데 작은 주택은 또 빼주고요. 세 번째는 소유자의 번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주택에서 빼주겠다. 세 번째는 그 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즉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3달 이내에 처분하면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거주하려는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 팔려는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고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도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2호 이상 무주택이 안 되는 거죠. 한 주택만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이 공부라는 것은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공적 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달 이내에 이 공적 장부를 정리하면은 무주택으로 봐주고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주택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내용을 받아서 제출하면은 무주택으로 봐주고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보통 일반에서는 이것을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줍줍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렇지만 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업체로부터 줍줍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주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매매 외에 상속 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억울하잖아요. 매매는 내가 생각이 있어서 산 거지만 상속 증여는 부득이하게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10번째는 보유한 분양권 등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한 사업인 경우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승인이 난 주택들은 무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된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주택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모든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그래서 집 있는 가족과는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하고요. 자신의 집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고 내용도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